신분증 사진이나 간단한 본인 확인만으로 비대면 개통이 너무 쉽게 남용되기도 하고, 분실이나 유출된 신분증 이미지로 알뜰폰이 대량 개통되기도 해요. 통신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죠. 기존 인증 수단이 사기 친화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안면 인증은 고객을 불편하게 하려는 제도가 아니라 사기를 못 치게 막으려는 제도인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이 도입되는데 이 제도가 추진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명예도용 그리고 비대면 사기 차단이 가장 큰 이유예요.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번 안면 인증 도입은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게 아니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 3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명예도용 대포폰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신분증 사진이나 간단한 본인 확인만으로 비대면 개통이 너무 쉽게 남용되기도 하고, 분실이나 유출된 신분증 이미지로 알뜰폰이 대량 개통되기도 해요. 그리고 불법 스팸 보이스피싱 도박 계정을 임의로 생성하기도 하고요. 실제 피해자는 명의자인데 통신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죠. 그러니까 기존 인증 수단이 사람을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개통 구조 자체가 사기 친화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리점이나 업체가 고객의 얼굴을 볼 필요가 없어요. 영상통화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거고, 실물과 사진을 구분하지도 못합니다. 서류는 진짜지만 사람은 가짜인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방향이 서류 확인이었던 게 실제 사람 확인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금융 공공인증 수준으로 통신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른 분야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금융만 봐도 얼굴 인증하죠. 그리고 계좌 인증하죠. 기기도 인증을 해요. 그리고 공공에서 발행하는 것들은 모바일 신분증이나 생체 인증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통신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통신도 고객 번호가 금융 계좌급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면 인증이 딱 찍힌 이유가 사진 도용이 불가하고 실시간 생체 반응을 확인할 수 있고 대리 개통이 거의 불가능하고 사후 책임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비대면 개통의 자유를 줄이더라도 사기 구조를 자체를 막겠다는 겁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안면 인증은 고객을 불편하게 하려는 제도가 아니라 사기를 못 치게 막으려는 제도인 거예요. 현장에서 보시기에 안면 인증이 실제로 대포폰 개통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왜 효과가 있냐? 특히 대포폰을 대량으로 개통하던 구조에는 분명 타격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신분증만 있으면 본인이 아닌 사람도 여러 회선을 개통할 수 있었는데 안면 인증이 들어오면서 이 방식이 거의 막혀요. 따라서 조직적으로 대포폰을 막 찍어내던 구조는 확실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한계가 있어요.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폰 범죄는 상당수는 몰래 개통이 아니라 속아서 명의를 빌려주는 구조에서 시작해요. 급전이 필요하다거나 폰 하나만 개통하면 돈 준다는 제안을 받아서 본인이 직접 개통하는 경우예요. 매장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쉽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전화가 와요. 선개통 가능하세요? 20만 원 드릴게요. 30만 원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줄 테니까 개통해 주세요요. 만약에 이런 거에 응하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실제로 포주라고 하거나 아니면 업자들이 그 명의를 빌려줄 고객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같이 온 사람은 실제 명의자이기 때문에 이 구조 안에서는 걸러지지 못하는 거죠. 이 경우 안면 인증은요,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는데 번제는 개통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개통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개통하자마자 해외 발신이 시작되거나 콜 포워딩이라고 내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미리 지정한 다른 번호로 연결하는 거, 그런 것이 설정이 되거나 특정 패턴으로 여러 회선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안면 인증은 이 이후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제 생각은 안면 인증은 대포폰과 보이스피싱을 줄이는 데는 분명 도움이 돼요. 하지만 범죄를 완전히 막는 제도는 아니에요. 이 제도가 효과를 가지려면 개통 이후 관리나 그리고 사람이 직접 보고 판단하는 과정이 함께 가야 돼요. 제도 하나로 범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디를 막았고 어디가 아직 열려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존 신분증 확인 방식과 비교했을 때 안면 인증이 추가되면서 개통 절차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기존에는요, 휴대폰을 개통할 때 신분증 확인만 하면 거의 끝났어요. 그런데 안면 인증이 추가되면서 현장에서 솔직히 말해서 꽤 불편해졌습니다. 예전 개통 방식 설명 드려보면 예전 개통 절차는 되게 단순했어요.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진이랑 이름이 맞는지만 확인해보고 OCR이라고 하는 기계에 본인 확인 절차를 한 번만 더 거치면 개통은 비교적 빠르게 끝났어요. 숙련된 직원이라면 몇 분 안 되는 시간 안에 끝냈습니다. 근데 안면 인증이 추가되면서 달라진 점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 안면 인증 절차가 하나가 더 붙은 거예요. 고객이 자신의 폰으로 페이지에 신분증 인증하는 페이지에서 신분증을 촬영하고 본인 휴대폰에서 카메라를 들고 고개를 돌리고 눈을 깜빡거리고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한 번에 잘 안 되는 거예요. 현재 현장에서 겪는 실제 불편 사례들이 몇 개 있는데요. 어르신 고객들은 카메라 위치부터 헷갈려 하세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마스크, 안경, 조명 때문에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객들 답답함을 많이 호소하세요. 왜 이렇게 안 돼요? 아까는 된다더니 왜 또 안 돼요? 또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실제로 지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우 불편해요. 아직은 시험 단계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완전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앱이 멈추거나 갑자기 인증이 초기화되거나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현장에서는 이게 정식 도입이 맞나? 이거 진짜 계속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정리해보면 안면 인증이 추가되면서 보안은 강화됐고요. 하지만 절차는 복잡해졌고요. 시간이 더 걸리고 현장에서는 확실히 불편이 늘었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완성된 제도라기보다는 시험 운영에 가깝다고 느끼는 게 솔직한 생각이에요. 물론 제도가 정착되면 이 불편함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분명히 불편하고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일부에서는 생체 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런 걱정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면 인증이 도입되면서 그런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얼굴 정보 유출되는 거 아닌가?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닌가? 현장에서 보는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걱정이 나오는 건 당연해요. 먼저 이 걱정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얼굴은 지문처럼 한 번 유출되면 바꿀 수 없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불안하다는 감정 자체는 과민 반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얼굴 사진이 저장된다거나 어디에 쌓이는 구조는 아니에요. 안면 인증은 사진을 보관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에 바로 폐기되는 구조에 가까워요. 얼굴 이미지 자체를 모아두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오히려 제가 더 걱정하는 부분은 안면 인증 자체보다는 전체 개인정보 관리 구조예요. 이미 우리는 수많은 신분증 사본이나 주소나 계좌, 통신이용 내역까지 개인정보를 맡기고 있어요. 안면 인증 하나만 떼놓고 보면은 위험하다고 느끼지만 전체 구조 안에서는 이미 비슷한 수준의 정보는 계속해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안면 인증 자체가 특별히 더 위험하다기보다는 이런 기술일수록 관리랑 투명성이 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을 수 있는 매장에서 개통을 하셔야 돼요. 정리해 드릴게요. 생체 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안면 인증이 얼굴 정보를 저장하는 구조는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안면 인증이 있느냐보다 그 정보를 매장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예요. 보안은 늘 편이나 불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문제가 생겨요. 안면 인증도 마찬가지거든요.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왜 도입됐는지 어디까지 안전한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층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안면 인증 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불편하다는 이야기만 하고 끝내기보다는 고객분들이 미리 준비하면 덜 힘들 것 같은 것도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는 패스 앱을 미리 설치하시고 로그인 해두셔요. 가장 중요한 건 패스 앱인데 현장에 오셔서 설치하고 인증받고 아이디 찾고 이 과정이 시간이 꽤 걸리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미리 패스 앱 설치하고 본인 명의로 로그인 해두기, 이 두 가지만 해두셔도 개통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스크나 모자, 선글라스 미리 벗고 오시기. 안면 인증은 생각보다 민감해요. 마스크, 모자, 선글라스, 심지어 두꺼운 안경 때문에 인식이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촬영할 때는 얼굴이 최대한 잘 보이게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명이 있는 자리에서 진행하기. 그러니까 어두운 매장 구석이나 역광이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인식률이 떨어집니다. 조명이 있는 자리에서 직원 안내에 따라 천천히 하시면 한 번에 통과할 확률이 훨씬 높고요.
휴대폰 배터리는 여유 있게 가지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의외로 많이 겪는 게 배터리 부족이에요. 인증 중에 배터리가 꺼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개통 오실 때에는 이제는 배터리 30% 정도는 꼭 유지해서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세요.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예전보다 개통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이거 고객 잘못도 아니고요. 직원들 잘못도 아니에요. 아직 시스템이 정착 중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오시면 훨씬 편해집니다. 한 번에 정리해드리면 안면 인증 전에 이것만 준비하셔도 좋아요. 4가지인데요. 패스앱 설치, 그리고 로그인하기, 그리고 얼굴 가리는 것 미리 제거하기, 그리고 3번째로는 배터리 충분히 충전해 오기, 그리고 4번째로는 시간 여유를 가지고 오실. 이렇게만 준비해도 개통 과정이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이번 시범 도입 이후 정식 제도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앞으로 휴대폰 개통 절차는 어떤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지금 안면 인증은 시범 도입 단계라고들 얘기해요. 그렇다면 궁금해지잖아요. 이거 그냥 시범으로 끝날까 아니면 정식 제도로 자리를 잡게 될까? 현장에서 보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 다시 되돌아가기 어렵냐? 이 제도는 편의를 위해 나온 게 아니에요. 범죄 통제를 위해 나온 제도예요. 대포폰이나 보이스피싱 문제가 줄어들어 있다는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불편해도 오류가 있어도 방향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통 절차는 더 까다롭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 통신은 개통 절차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앞으로 개통 절차는 지금보다 더 단순해지기보다는 더 확인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안면 인증 고도화, 인증 실패 시 추가 절차, 특수 조건에서는 비대면을 제한하거나, 그러니까 빨리 개통보다는 확실하게 개통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대면 개통은 구조가 바뀔 수 있다. 특히 온라인 비대면 개통, 온라인 개통들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 방식 그대로 유지되기가 어려워 보여요. 단순 클릭 몇 번으로 끝나는 구조 쉬웠잖아요. 이런 점점 줄어들고 사람 확인이 개입되는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의 역할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변화 속에서 오프라인 매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사람을 직접 보고 이상 징후를 느끼고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역할은 아직까지는 기계가 완전히 대신하기는 어렵거든요. 앞으로 가격 경쟁보다는 신뢰와 상담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정리해보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안면 인증은 시범이지만 방향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개통은 더 빠르기보다는 더 까다로워질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비대면 개통은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4번째로는 오프라인 매장이 오히려 신뢰의 창구가 될 수 있다. 이게 제가 현장에서 보는 가장 현실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불편한 제도는 오래 못 간다고들 얘기해요. 하지만 불편해도 필요한 제도는 형태를 바꿔서라도 남습니다. 생각해보시면 금융인증이나 공항 보안 검색 등을 생각해 보세요. 이 제도들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불편하다, 시간도 더 든다. 하지만 사회적 위험을 줄인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제도는 형태를 바꿔가면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제도가 사라지진 않는다. 오히려 불편하지만 위험을 줄이는 제도는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안면 인증도 이 흐름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불편하고 오류도 많이 나고 개통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짜증나는 순간들도 많이 있지만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확인된다면 형태를 바꿔서라도 남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매장 운영자로서 느낀 유통 구조의 현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휴대폰 판매 마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많은 분들이 휴대폰 매장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고객들에게 휴대폰이 제공되는지 자체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대개는 제가 말씀드리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조사가 있죠. 휴대폰을 만드는 제조사가 있을 거고요. 제조사는 제조한 후에 이제 그 기기를 통신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통신사는 기기를 받아서 SK, KT, LG의 로고를 각각 찍어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통해서 고객들은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돈은 제조사와 통신사로 이렇게 양분되면서 보통 우리가 리베이트라고 하죠. 수수료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공짜 폰이나 영원만 보고 오시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조건은 보통 고가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
혹은 복잡한 어떤 수수료 구조가 숨어 있어요. 유통 구조가 복잡하고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까지 단계가 많다 보니까 진짜 혜택은 좀 줄고 마진은 다 쪼개지는 구조예요. 요거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고객들의 니즈는 항상 같았어요. 싸고 좋은 폰을 쉽게 구하길 원하죠. 그죠? 그리고 판매사들은 그 점이 참 어렵죠. 고객의 그 니즈를 맞춰드려야 되니까. 하지만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판매사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 그 부분에서 굉장히 뭐랄까 딜레마가 있어요. 리베이트 전쟁, 휴대폰 성지의 진실이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흔하게 얘기하는 정보들의 허와 실은 무엇이 있나요? 리베이트, 간단히 말해 통신사가 매장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이에요. 성지라고 불리는 곳들은 리베이트를 최대한 고객에게 돌려주는 구조다라고 쉽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겠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런 혜택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대부분 조건부의 형태라는 거예요. 어떤 성지는 고가요금제, 가족결합, 부가서비스 가입, 심지어 특정 기간 유지 조건까지 있어요. 그래서 조건 안 보고 싸다고만 구입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소위 우리가 간판만 성지라는 것 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성지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상 판매업소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쵸? 계약서를 받아보시기도 어렵고 그곳에 가면 질문도 받질 않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소위 실제 성지라고들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싸게 사려고 갔다가 큰 비용을 치르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분명하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계약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고객님들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장 방문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매장에서 체크할 건 딱 세 가지입니다. 기계값, 요금제 조건, 약정 해지 시 손해. 특히 공통지원금과 선택약정 중 어떤 것이 적용되었느냐, 부가 서비스는 어떤 게 가입되느냐, 요금제는 언제부터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확인해 주셔야 돼요. 요즘은 구두로 안내하고 문서에 안 적는 경우도 있거든요. 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보증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증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상을 받으려면 계약서 안에 있는 내용들에 의문점이 나는 것들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건 왜 이렇게 돼요? 이건 왜 이렇게 돼요? 라는 것들을 물어보세요. 너무 공격적으로 물어보지 마시고 정말 궁금한 걸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방어하지 않고 상담사는 좋은 상담사들은 충분히 다 설명해 줍니다. 정리해드리면 기기값이 얼마인지, 요금제 조건이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내가 약정이 어떻게 되고 부가 서비스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고객들이 잘 모르지만 휴대폰 구매 시 매장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사은품은 어떤 게 있나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가성비 좋은 조건을 찾고 싶은 거고 정보가 많잖아요.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끔은 너무 무리하게 어디에서는 얼만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 조건 아니면 난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직원에게 요구하거나 막 갑질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현명한 체리피커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조건을 비교하되 최소한 상담자에게 예의를 갖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는 오히려 상담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으로 한 개라도 뭔가 더 챙겨드리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소비자들이 휴대폰 매장에 대한 걱정이나 경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의 사장들이나 상담자들도 고객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다 사람이고 뭔가 진지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태도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더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태도, 내가 대신에 확실하게 조건을 잘 따져보고 비교한다 라는 부분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어떤 조건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높은 요금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고객들은 요금 할인도 굉장히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패드나 에어팟이나 갤럭시 워치나 애플 워치, 루멘 TV, 다이슨 여러 가지 사은품도 받으실 수 있어요. 공짜로요. 근데 그러려면 그거에 따른 조건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냥은 없어요. 하지만 고객의 조건에 맞는다. 나의 조건에 그게 맞는다면 그건 혜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꼼꼼하게 따져보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소위 성지 매장이라고 불리는 곳들은 진짜로 싼 건가요? 아니면 조건이 있는 건가요? 간판만 성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좌표를 찍고 간다 소위 이렇게 속되게 표현하는 그런 성지, 정말 저렴한 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특정 시점에 특정 조건이 맞아 떨어질 때 정말 저렴해요. 하지만 대부분 일반 매장에선 따라하기 힘든 마케팅성 판매나 적자를 감수하는 조건들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3개월 이상 고가요금제 유지, 뭐 가족결합 필수, 뭐 부가 서비스 2건 이상 가입, 뭐 이런 조건들인데 나중에 모르고 가입하셨을 때에는 위약금 폭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돼요. 그런 것들 차치하고 일단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성지에 갔었을 때에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피해 사례들이 여러 개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개인정보가 많이 중요해졌어요. 통신이요. 옛날에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이제는 이 통신이 거의 자기 금융계좌나 금융자산과 같은 급으로 중요하게 분류돼야 될 만큼 보안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안면 인식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성지 같은 매장은 예를 들면은 이런 보안이 취약하죠. 내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저희같이 공식 업체들은 카이트라고 하는 통신연합 회사에서 매번 관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객 DB를 관리하고 있고 혹은 보관하면 안 되는 고객 DB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요.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에서 우리에게 찾으려면 우리가 개통하는 것들에 대한 매핑들이 다 돼야 돼요. 우린 정상적으로 다 기록이 되니까 우리가 월 몇 대를 얼마나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이 다 기록이 되는데 소위 성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도 이해하고 있는데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광교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려고 매핑이 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광교가 아니라 뭐 제주도에서 뛰기도 하고 물산에서 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특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얼마나 몇 대가 개통됐는지 정확하게 추산하기가 어렵다. 그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그만큼 그곳에서 개통된 고객의 DB가 어떻게 유통되거나 관리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실제로 매장에서 피해 사례들이 왕왕 들리는데 그중에 어떤 사례가 있냐?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근데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이분은 개통했는데 자신의 폰이 개통 당시에 2대가 개통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모를 수 있지? 충분히 모를 수 있습니다. 개통할 당시에 어차피 개통할 때 뭐 정보 이동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판매사에게 이 과정을 맡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매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고객에게 전송되는 문자나 이런 것들은 삭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죠. 그쵸? 연체가 되거나 하기까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 금액이 소위 많은 사람들이 다 꼼꼼하게 관리하는 건 아니에요. 이분은 그걸 꼼꼼하게 관리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개통했을 당시에 와서야 자신의 이름으로 같은 폰, 아이폰이 2대가 개통됐던 걸 아셨던 거예요. 계속 2배의 비용을 내고 있었던 거죠. 이런 거 있었을 때 보상받지도 못하고 이런 걸 돌리고 싶어도 그 매장이 사라진 상황이라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싸다? 하지만 더 큰 비용을 지를 수도 있다. 2026년 1월 기준 최고 가성비 스마트폰 탑4는 무엇인가요? 2025년이 이제 얼마 남았죠? 2026년도에 어떤 폰들이 가장 인기가 있을까? 탑5를 선택해보라면 당연히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S26입니다. S라인, 삼성에서 얘기하는 플래그십 모델로 S라인은 매해 연수에 따라서 나오죠. 24년도엔 24, 25년도엔 25, 당연히 26년도엔 S26이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1월 말에 아마 사전 예약이 시작돼서 2월에 정식으로 고객님들이 받아볼 수 있게 될 텐데 당연히 2026년 1월 기준으로는 가장 기대되는 폰은 S26 사전 예약이다. S26은 꾸준히 지금 프로모션을 해왔어요. 매해 사전 예약을 할 때마다 스토리지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256기가 기준으로 512기가로 업데이트를 해줬죠. 이게 삼성이 굉장히 잘하는 방식 같아요. 저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사전 예약을 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26년도의 첫 번째 폰으로 S26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6년도에는 당연히 S25 라인보다는 플립 폴드류가 좀 더 할인 혜택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폴더블 U, 폴더블 7까지 나왔는데요. 폴더블 8이 나오기 전에 먼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폰이 폴더블 7이지 않을까. 그래서 폴더블 7을 아직 구매하려고 했다가 아직 못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시점에 기다렸다가 26년도에 폴더블 7을 구매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연히 아이폰이에요. 아이폰은 초기 당시에는 지원을 굉장히 줄였다가요. 지금 점차 지원이 굉장히 올라가는 추세에 있어요. 아마도 내년 1월이면은 가장 고가를 찍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아이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고 구매를 망설였던 구매층은 기다렸다가
26년도에 아이폰 17을 구매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당연히 갤럭시 A 시리즈들이에요. 언제든 그랬듯이 갤럭시 A 라인은 3사 통신사 기준으로 통신사를 이동하면 거의 무료의 금액으로 높은 요금제 조건도 없이 그냥 갈 수 있는 조건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26년도 초에도 역시 갤럭시 A 시리즈 설명 들어보면 A17이나 갤럭시 와이드나 버디 4나 점프 4 같은 그런 계열의 폰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가성비 폰을 또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키즈폰입니다. 이제 신학기죠. 신학기가 되면 3사가 모델을 내세워서 키즈폰을 판매를 하는데요. 이게 3사가 통신사마다 키즈폰의 종류가 달라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 SK는 포켓몬 시리즈고요. 그리고 LG는 문어라고 하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KT는 시나모롤, 산리오 시리즈가 들어갈 텐데 이런 걸 캐릭터마다 선호하는 걸로 가셔도 되고 부모님이 있는 회선을 따라가셔도 됩니다. 각 스마트폰을 가성비로 추천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각 스마트폰을 가성비로 추천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한 번에 전부 다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간추려 제가 말씀드려보면 당연히 S26인 신모델을 제가 가성비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신모델이 가격이 저렴하다라기보다는 512기가를 256으로 구매할 수 있는 프로모션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폰들, 폴더블이나 아이폰은 지원금 자체가 상향될 것 같은 흐름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갤럭시 시리즈나 키즈폰들은 그 시기에 맞춘다면 얼마든지 영원히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대 보급형 스마트폰도 일상 사용에는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만원에서 20만원대의 폰은 존재하지 않죠. 아마 제일 저렴한 폰은 30만원대일 텐데 지원을 받으면 영원이나 혹은 그 수준까지 맞춰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가성비 폰, 예를 들면 A라인에서 17 이라거나 아니면은 샤오미 폰이거나 이 저렴한 폰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저렴한 폰이니까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갤럭시 A라인만 따져봐도요 메인 카메라 성능이 이미 기본적으로 S25 라인의 수준을 따라와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효율도 굉장히 커요. 5000mAh는 기본이니까 굉장히 오래 가고요. 그리고 저장 공간도 옛날에는 64기가였던 게 이제는 기본적으로 저가 모델도 128기가의 메모리를 줍니다. 그리고 램도 옛날에는 4램이었던 것들이 6램, CPU도 굉장히 좋은 CPU를 많이들 사용해요. 그러니까 저가 폰으로도 이미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드리면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배그나 아니면은 롤이나 아니면 뭐 원신 같은 이런 고사양의 게임들도 원활하게 돌아간다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 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화, 카톡, 유튜브 정도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싼 스마트폰을 살 필요가 있나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비싼 스마트폰을 살 필요가 있나? 나는 전화나 카톡이나 유튜브만 하는데. 이런 거 우리 고객님들도 저에게 많이 물어봐요. 고객님 어떤 폰 원하세요? 라고 하면 나는 휴대폰 많이 안 써. 난 전화나 카톡이나 유튜브 정도만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휴대폰은 전화기가 아니잖아요. 전화기가 아니고 mp3 기능도 하고 뭐 사진 기능도 하고 컴퓨터 기능까지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휴대폰이 점점 성능이 좋아지고 있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앱이라고 불리우는 어플리케이션 자체도 굉장히 고사양으로 바뀌고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화만 걸었던 전화 앱도 이제는 AI가 적용이 되어서 전화를 녹음하고 녹음한 전화 내용을 텍스트로 바꿔주고요. 요약 편집까지 해주는 기능까지 있어요. 그죠? 카톡만 봐도요. 카톡엔 이제 뭐가 있죠? 챗GPT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유튜브는 뭐 말할 거 없죠? 라이브 실시간 스트리밍까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볍게 쓴다고 생각한 전화나 카톡이나 유튜브가요 전혀 가볍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내가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비싼 스마트폰을 살 필요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할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원들도 많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출시된 지 몇 년 된 스마트폰을 지금 사도 괜찮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오래된 폰이 저렴하다라고 생각해서
저에게 물어보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출시한 지 몇 년 된 스마트폰을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되죠. 근데 한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통신사에서는 옛날 구재고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통신사에서 그 오래된 폰을 구입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구입해야 되냐? 재고가 일부 남아있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그런 마켓을 통해서 구입해야 되는데 그럴 때에 보증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오래된 폰, 철진한 폰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왜냐하면 저렴한 거 찾다가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러야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렴한 폰, 얼마나 저렴한지 비교해보고 요즘 추천하는 폰이 얼만큼 할인이 되는지도 같이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진짜 저렴한 폰, 철 지난 폰을 사는 게 이득인지 아니면 새 폰을 내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게 이득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휴대폰도 이제는 거의 렌탈의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잔존 가치가 생겨요. 그러니까 구단말기일수록 더 지나면 어떤 잔존 가치도 남지 않게 될 수도 있고요. 신폰은 2년이나 3년 있다가도 이 잔존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재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비교해 본다면 결코 구 모델이 싸다고만 생각할 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경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산정하고 비교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가성비 1위 스마트폰의 조건을 정리한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봤을 때 오늘 기준으로 어떤 폰을 가장 가성비 있다라고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고민 없이 S25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유는 성능 면에서도 S25는 이미 검증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가격 면에서도 삼성과 통신사가 지금 S26이 나올 걸 대비해서 재고를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폰, 그러면서도 동시에 웬만한 성능에서 압도적 우위를 잡고 있는 폰, 이렇게 했을 때에는 갤럭시 S25다. 고민됩니까? 어떤 거 살지 모르겠습니까? 갤럭시 S25 사세요. 스마트폰에서 이것 함부로 하면 내 정보가 하루아침에 다 털린다는데 어떤 기능인가요? 클립보드라는 건데요. 복사한 내용이 임시로 저장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복사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클립보드라는 내용에 다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악성 앱이 이 정보를 몰래 볼 수 있어요. 예방하려면 중요한 정보는 복사하지 않고 직접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복사하셨다면 다른 내용을 덮어서 쓰시거나 아니면 클립보드 내용을 수동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혹시 해킹 당한 건 아닌지 걱정되는데 삼성 핸드폰을 쓰고 있다면 어떤 기능을 확인해 봐야 하나요? 혹시 해킹당한 거 아닐까 의심스러운 사람들 있죠.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사용 습관, 앱 사용 정보 등이 삼성 서버로 전송되고 맞춤형 광고나 스미싱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볼게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설정, 그리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기타 개인정보 설정. 그러면 진단 데이터 보내기에서 동의를 해제하시면 비활성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내가 하는 것들이 쉽게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핸드폰 사용할 때 광고가 너무 많이 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광고가 너무 많이 떠서 걱정되세요. 광고 아이디를 삭제하거나 맞춤 광고 제한을 설정하면 기업이 내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광고를 노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이것도 설정해서 광고를 검색해 광고 아이디 삭제 또는 맞춤 광고 제한을 선택하면 됩니다. 요거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같이 한번 볼게요. 설정에서 다시 광고라고 한번 검색해 보면 광고에서 광고 아이디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주 안 쓰는 앱 활동 줄이고 내 정보도 지키고 배터리도 지키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휴대폰 관리할 때에 이렇게만 해도 휴대폰을 굉장히 오래 쓰실 수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면 배터리 소모와
개인정보 유출이 위협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게요. 간단하게 먼저 설명 들어보면 설정에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가면 백그라운드 앱 사용 제한에서 절전 또는 초절전 상태로 앱을 관리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네,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설정해 볼게요. 자, 먼저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설정이 나오고요. 설정에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갑니다. 쉽게 찾는 방법은 배터리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백그라운드 앱 사용 제한을 설정하고요. 여기에 사용하지 않는 앱을 절전 상태로 전환 또는 초절전 상태에서 앱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 안 끄면 사진만 찍어도 내 정보가 해킹 당한다는데 어떤 기능인가요? 네, 사진에 위치 정보가 저장되면 사진을 공유할 때 내 위치가 노출될 수 있죠. 이것도 우리가 설정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카메라 앱에서 설정에 들어가면 위치 태그를 비활성화하면 새로 찍는 사진이나 그런 것에 위치 정보가 저장되지 않거든요. 아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자, 따라오세요. 내 위치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카메라 앱에 가셔서 여기에서 설정으로 들어가면 돼요. 자, 설정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 위치 태그라는 게 있는데요. 이 위치 태그를 비활성화 해주면 사진의 위치 정보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이상한 앱이 내 폰에 깔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허용하면 악성 앱이 몰래 설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막을 수 있는데요. 보안 및 개인 보호에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허락하지 않거나 소위 이제 나오는 인증이 안 된 앱들, APK 파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깔리지 않게 되거든요. 이것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따라해 볼 건데요. 몰래 설치될 수 있는 앱을 막을 수 있는 간단한 설정. 자, 설정에서 이번에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면요. 기타 보안 설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기타 보안 설정. 기타 보안 설정으로 들어가서 출처, 여기 보면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에 가시면 내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는 것을 모두 허용 안 함으로 해두면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원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대표 김태광입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드리고 싶고요.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또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2025년도가 이제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신년이 다가왔는데요. 새로운 이슈들 그리고 지난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다들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기원을 담아서 매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라 라는 캠페인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참 힘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이슈들도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만 여유를 가져보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개선할 수 있는 조금의 영역들을 서로가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충분히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전문하고 있는 이 통신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최대한 만나는 고객들에게 혹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업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